네, 안녕하세요. 상사중재 사례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이 수업의 제목이기도 한 상사중재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사중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에 대해서 이 상사중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재제도입니다. 중재제도라는 게 우리가 중재라는 표현을 일상생활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의 기원을 따지고 올라 들어가 보면 기원전 400년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중재제도는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영국으로 그리고 미국으로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상사중재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형태가 갖추어지기 전부터 중재를 했었기 때문에 이것이 법원에 의한 소송보다 더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업이나 이런 거를 종사하는 노예들이나 아니면 중개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체적으로 발생된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필요했는데 이게 이제 상사중재의 시작이었고, 상사중재를 설명을 드릴 때 자치적인 자율적인 어떤 분쟁 해결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이 상사중재 제도의 시작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국가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차원에서 접근이 시작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상업이 이제 길드를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길드들은 자치적인 자기들만의 법원을 설치를 해서 자기들 내부에서 혹은 시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체적인 분쟁 해결 방법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자체적인 분쟁 해결에 대해서 어떤 건의와 효력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나름의 구속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시대별 상사중재 제도를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리스에서 현대적 의미의 어떤 조정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정하고 비슷한 조정법원이 구성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요. 당사자들은 오늘날의 조정처럼 중재인의 판정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는 없었고, 이 조정제도에 어떤 불만이나 이런 억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한다면 법원에 상소가 가능을 했습니다. 또한 중재인은 꼭 판정할 의무도 없어서 이것을 사안에 따라서 중재인이 어떤 중재인의 판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법원으로 보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중재제도, 현대적 의미의 중재제도와 고대의 그리스에 있었던 상사중재제도가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체적인 분쟁 해결에 있어서는 유사하나 어떤 제도의 세부적인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상사중재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오늘날로 치면 우의적 중재제도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중재기관을 통하는 중재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사중재하고는 좀 달라요. 우의적 상사중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분쟁 당사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임의로 중재인을 선정해서 중재인의 판정을 맡기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싸움이 나서 주변에 있는 제3자에게 심판 봐줘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이때 중재인은, 이때 이렇게 심판으로서 세워진 사람은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과 중재의 어떤 판결을 내리거나 하는 거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률을 따를 필요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심정에 따라서 양심적 판단을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중재인이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당사자 자치에 의해서 자기들이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 판정에 있어서도 어떤 임의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에서 살펴보면 이것이 오늘날의 현대적인 상사중재 제도가 아니라 우의적 중재와 비슷하다,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임의 중재, 우의적 중재는 중재인 앞서 설명드린 어떤 그 조정 제도하고는 좀 다르게 중재에서는 판정이 내려지면 최종 판정이었고 일반 법원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 여러 가지 이런 그리스에 있었던 상사중재 제도의 어떤 잔재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흔적들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중세 길드에서 이제 상사중재의 어떤 사용이 되었고 오늘날의 중재제도의 기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스 시대를 넘어와서 로마 시대에 오게 되면 로마법, 고대 로마법에 의해서 민사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로마법에 의한 민사소송의 어떤 내용이나 실체를 좀 살펴보면 이것은 분쟁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중재인을 선정을 하고 그 판정에 따라서 분쟁을 해결하고 국가는 이 중재인이 판정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공평성이라든지 절차적 하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이 중재인들이 내리는 심판이 내리는 판정에 대해서 판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안전장치 보장장치를 만들어 줬다라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이것 또한 이러한 민사소송이 고대 로마에서 진행된 이러한 민사소송이 이것 또한 오늘날의 중재의 어떤 제도적 근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떤 중재 합의는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자유에 의해서, 당사자들의 자치에 의해서 진행이 된 것이었기 때문에 형사재판하고는 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출석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없었고, 보통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중재인 면전에 출석을 시켜서 보통을 진행을 하긴 했지만 중재인들이 나서서 상대방이 답답한 사람이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하는 거지 중재인이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출석을 강제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소송은 민사소송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는 거죠. 이래서 이 그리스와 로마,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날의 중재제도와 비슷한 면도 있고 차이점이 있는 면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그리스 로마의 중재제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거를 깊게 팔 필요는 없고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로마가 그 세계 제국을 건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로마의 제국 하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상거래와 무역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적 상거래를 세계적인 어떤 무역이 이루어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거기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제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중재제도의 근원이 되는 그런 어떤 민사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를 지나서 이제 중세로 오게 되면 이제 해사법에 의한 해사라는 게 하는 것이 이제 쉽게 말하면 바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상 운송이라든지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건데 그런 해사법에 의한
중재가 중세시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다에서 바다 사나이들, 소위 말해서 바다를 항해를 하고 바다를 에서 무역을 하고 장사를 하고 뭐 약탈을 하고 노략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간행이라든지 간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것이 육지에서의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간행 간습 규율보다는 좀 다른 어떤 자주적인 독자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해사,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어떤 자치 법원 같은 것들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강의 자료에서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올레롱 해법이라든지 바르셀로나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바르셀로나 해법에 의해서 해상중재제도 이런 것들이 법제화되고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독자적인 분야이고 자체적인 분야이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뭐 귀족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법원에 의해서 해결하기보다는 바다를 잘 알고 이 바다의 간행이나 간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오늘날의 중재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길드라고 하는 것은 중세의 어떤 상업적 목적 내지는 그 수공업자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길드라고 하는 것이 뭐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게임에서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을 이제 길드로 뭐 이렇게 묶기도 하지만, 원래 길드의 의미는 한 도시 내에서 같이 상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 도시 내에서 뭐 신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어떤 물품을 같이 생산하는 수공업자들의 조직, 이런 것들이 길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것은, 이런 길드 중에 유명한 것은 북유럽에 있었던 한자동맹, 이런 것들이 이제 유명한데, 이런 상공업자들은 그 중세 유럽에 있어서 도시국가 자유도시 안에서 어떤 상업행위나 무역행위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자치권이라든지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자치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권력자들, 세속 군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었고, 이런 길드들은 그들의 어떤 내부에서나 아니면 외부의 거래에 있어서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어떤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런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재 기간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근대의 상사중재 제도가 생겨납니다. 영국에서 영국의 왕이 에드워드 2세가 이미 중재가 길드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널리 이용되고 있었다 보니 이런 것들을 뭔가 이미 뭐 실체적인 거죠. 이런 영국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나서서 이제 어느 정도 관리할 필요, 뭐 이거를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으니 국가가 나서서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1679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영국 중재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재 자체는 민간에서 진행을 하고 민간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하되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만약에 중재에서 내려진 판정의 효력 인정이라든지 뭐 법원의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영국에서 중재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기도 했고요. 이 제도는 꾸준히 발달을 해서 1889년 뭐 영국 중재법 뭐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발전을 했고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가 끔찍한 전쟁을 치르고 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 사이의 기간을 우리가 보통 전간기라고 하는데, 이 전간기에 엄청나게 많은 국제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국제 상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협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하나가 국제연맹에 의해서, 오늘날의 유엔하고는 좀 다른 조직이에요. 예, 이 국제연맹에 의해서 상사 분쟁 해결에 대한 어떤 통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래서 1923년에 제네바 의정서가 만들어지고 27년에 조금 보완이 돼서 외국 중재 판정의 집행에 관한 제네바 협약이 만들어지고요. 요거는 조금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세계 2차 대전이 있고 난 후에 ICC가 주도를 해서 1958년에 외국 중재 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 협약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뒤에서도 살펴보게 될 뉴욕 협약입니다. 뉴욕 협약. 그래서 사실 상사 중재 제도가 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국제성을 인정받는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것이 국가의 영토를 벗어나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뉴욕 협약이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뉴욕 협약을 통해서 외국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의 효력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되고 인정되어지다 보니 뭐 그건 그거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실체법이 필요를 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드로서 운시트랄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중재 규칙, 그리고 모델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ICC, 이 ICC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커텀스를 만든 곳이죠. 그래서 인커텀스를 제정한 ICC가 나서서, ICC가 뒤에서도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ICC 내에 자체적인 상사 중재를 위한 법원이 있어요. 그래서 ICC 중재 규칙을 만들어서 채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8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사 중재는 오늘날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을 해서 중세를 거치고 근대적인 중재 제도가 만들어지고 세계 1, 2차 대전을 지나면서 뉴욕 협약의 제정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상사 중재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인 장점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탄력적입니다. 법원의 재판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요. 소송은 기본적으로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맞춰서 판사님이 진행을 하는 것인데, 중재는 그 중재인이 그 사건의 내용이나 사안이나 당사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법원은 아무래도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 너무 일반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보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적 안정성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에 있어서는, 법원에서는. 그래서 실정법,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있는 행정법이라든지 형법, 민법, 상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그 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중재는 그것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중재일지라도
반드시 한국법을 적용할 필요는 없거든요. 뭐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분쟁 해결에 대한 어떤 실체법을 외국법으로 해서 한다거나 뭐 꼭 법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 사이에서 오랜 간행이나 간습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분쟁 해결에 대한 어떤 실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연성, 탄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위성이 있습니다. 예. 우위성을 좀 쉬운 말로 편한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원은 여러분들이 법원에 그 견학을 가서 소송 그 재판을 이제 참관을 해 보면 알겠지만 되게 분위기가 엄숙하고 엄격하고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해요. 판사님은 저 위에 높은 데 앉아 계시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소송은 중재는 그렇진 않아요. 라운드 테이블 같은 곳에 앉아 가지고 조금 좀 덜 딱딱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사자들이 실제적으로 칼로 이렇게 딱 잘라서 판정을 내리기보다는 진행 도중에라도 뭐 조정이나 하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뭐 물론 이렇게 또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상사 중재가 하하호호 뭐 서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 않겠죠. 물론 그렇지는 않은데 다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소송하고 비교해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전문성. 그 판사님들이 소송의 판결을 내리는 판사님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뭐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거나 아니면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 시험을 통과를 해서 법관 임용이 돼서 재판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에 있어서는 뭐 그 누구보다 뭐 저보다도 훨씬 저는 뭐 법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국제 규칙이나 국제 협약이나 국제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지 저도 법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전문적으로 전공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봤을 때 판사님들의 어떤 뭐 어떤 실력이나 전문성은 뭐 그거를 문제 삼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상사 중재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무역이다라고 하면 무역 분야에 있어서 오랜 기간 연구하고 활동을 하고 실무를 경험해 본 뭐 교수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고위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중재인으로 세워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경험했고 실무적으로 쌓아 올렸던 어떤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게 법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판사님의 전문성과 그 분쟁 분야의 오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의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전문성의 영역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판사님들은 법의 전문가인 거고 실체적인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실체적 분쟁이 이루어진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중재인이 됐을 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다시피 상사 중재는 이 비밀이 유지되는 비공개성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비법률적 분쟁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제가 앞서 소송은 법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한다고 했는데 분쟁의 내용이 들여다봤을 때 법률에 의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융통성 있게 그 상사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6번이 중요한데 국제 분쟁에 있어서의 승인과 집행의 용이성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그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소송은
절대적으로 그 국가의 공권력이 미치는 영역 안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하지만 중재는 그렇지 않아요. 중재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 상사중재 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같은 뉴욕협약 가입국에 해당이 된다면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 가서도 대한상사중재원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른 국가에 가서 승인받을 수 있고 그 중재 판정의 내용을 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을 외국에 들고 가서 효력을 인정받는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했을 때 소송에 있어서는 대법원,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대법원에서 내려진 확정 판결의 내용을 들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에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의 효력을 인정받거나 그 판정 내용의 집행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 밖에 있기 때문에 법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하지만 중재는 그것이 상대방 국가, 그 재판을 판정문을 들고 가는 그 국가가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대한민국도 당연히 뉴욕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뉴욕협약에 가입된 국가 상호 간에는 서로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진 상대방 국가에서 이루어진 중재 판정에 대해서 그것을 승인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뉴욕협약이고 이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상사중재가 소송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자 가장 중요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성 있죠. 신속성 있고 저렴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인 거. 소송은 보통 3심까지 가지만 중재는 1심제로 체결되기 때문에 판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5개월, 4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중재는 거기다가 신속 중재 절차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 경우 그걸 이용하게 되면 평균 2개월 내에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재가 재판 기간보다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제가 예시를 들었죠. 변호사 비용을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비가 더 나와서 중재가 비용이 훨씬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상대적인 이야기인 것이고 충분히 제가 설명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자, 중재의 단점도 있죠. 장점만 있겠느냐? 아니죠. 단점이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이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진행이 되는데 중재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엄격성이 좀 완화되기 때문에 우호적인 분위기 내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재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공정성이 담보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불확실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점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재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이 다 오픈됩니다.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판결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해 볼 수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만약에 자기가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판결이 한 이 정도로 나오겠구나 하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 있는 건데 소송의 장점. 근데 이게 반대로 중재 입장에서 바라보면 중재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이트 대한상사중재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제한적으로 정보가 공개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내가 분쟁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상사중재원에 가지고 가서 상사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고 쳤으면 상사중재원에서 판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중재로 가면 내가 질 것 같은데, 지게 되면 얼마 정도로 이거를 판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소송은 판례가 다 공개되니까 판례에 맞춰서 이 유사한 판례나 이런 걸 찾아보면 뭐 대충 감이 온다는 거죠.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예. 그리고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증인을 부르거나 신문, 제가 뭐 앞서 뭐 그리스 로마 뭐 이런 어떤 중재제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했던 것처럼, 이게 중재를 진행하고 분쟁을 해결하다 보면 증인을 부르기도 하고 증거 조사를 하기도 해야 되는데, 대한상사중재원은 강조하다시피 민간의 영역입니다. 이게 국가 공권력의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증인을 부른다거나 뭐 증거 조사를 한다거나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권한이나 이런 것들이 법원을 통해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제약이나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절차를 보겠지만 3인 중재인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이게 신청인과 피신청인 측의 선택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정한, 진짜 공명정대한 중재인을 잘 선정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죠. 3인 중재인을 구성을 하면 3명 중에 신청인 1명, 피신청인 1명이 선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심판을 세울 때 내가 세운 심판, 네가 세운 심판, 이런 뜻인데, 내가 세운 심판은 내가 세웠든 네가 세웠든 누가 세웠든 심판은 심판이어야 하는데, 심판이 아무래도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좀 팔이 안쪽으로 굽는, 자기를 선임한 이 당사자한테 좀 생각이 가는 그런 어떤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재인들은 뭐 물론 중재인 중에 1명은 꼭 변호사를 넣는 식으로 실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분쟁의 발생의 어떤 근간이 되는 어떤 법률적 문제에 이르러서는 좀 그것을 실체적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판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런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3인 중재인을 구성할 때 꼭 1명 정도는 변호사나 이런 분들을 선임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하기도 하죠. 자, 그리고 상사중재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패소하는 쪽에서 바라봤을 때는 너무 아쉬울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다툴 여지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다툼의 당사자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거를 조율해가지고 중재지나 중거법이나 중재 절차나 중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자, 그리고 중재인이, 이게 이제 8번 같은 경우는 좀 중재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앞에 것들은 뭐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분야인데, 중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저는 한계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이 100억을 주장을 하고 한쪽이 뭐 80억을 주장한다라고 칩시다. 신청인, 피신청 이쪽이. 그러면 이게 어느 한쪽 손을 들기보다는 타협점을 찾아버리는 거죠. 절충해버리는 거죠. 중재인들이 위험 부담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100억, 한쪽은 100억 주장하고 한쪽은 80억 주장하면 중재인이 90억 이렇게 판결하는, 약간 그런 어떤 양쪽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타협해버리는, 절충해버리는 그런 식의 판정이 내려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사중재의 적용 대상,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중재는 기본적으로 사법상 분쟁, 사인과 사인 간에 일어나는 사법상 분쟁에 적용이 가능하고, 공법관계는 적용이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어떤 뭐 형사사건이라든지 가사심판이라든지 강제집행이라든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운시트랄에서 제정한 모델법에서는 상사성, 상업적인, 커머셜한 분쟁만을 상사중재의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 중재법에서는 대한민국 중재법 제1조에서 이 법, 그러니까 중재법이죠. 중재법은 중재에 의해서 사법상의, 사인과 사인 간의 혹은 법인과 법인 간의 사적 법률 관계, 사법 관계에 있어서, 공법 관계가 아니라 사법 관계에 있어서의 분쟁을 적용하고 해결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관계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커머셜한 분쟁, 상사성을 가진 분쟁이란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운시트랄 모델법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매, 교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거래, 유통계약, 뭐 대리인 관계, 그러니까 에이전트 계약 같은 거죠. 팩토리, 리스, 건설공사, 자문, 컨설팅이죠. 그러니까 대리 관계는 에이전트 계약하는 거고, 자문은 컨설팅 계약 같은 거죠. 그리고 기술 제휴, 기술이나 뭐 이런 것들, 엔지니어링, 합작 투자, 조인트 벤처, 그렇죠? 파이낸싱, 은행 거래, 운송 계약, 이런 것들에 다 포함이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상사 계약의 상사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 판정들을 살펴보면 무역 거래도 많은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합작 투자라든지 아니면 컨설팅이라든지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 이런 거 해결 많이 해요. 실제로 건설공사와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대한상사중재원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중재 사례 이런 거 찾아보면 건설공사와 관련된 상사중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제무역보다 건수가 더 많아 보일 정도로. 자, 그러면 중재는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상사거래면 다 되느냐? 아니죠.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쟁의 당사자인, 분쟁의 주체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해관계 당사자가 신청을 하거나 피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이해관계 당사자는 자연인이거나 개인이거나 법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개인이거나 법인이거나. 국가기관이 원칙적으로는 해당이 안 되는데, 국가기관이 개인과 법인과 어떤 거래를 하는 당사자면 국가기관도 중재 당사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가기관 중에 조달청이라는 곳이 있는데, 조달청은 민간에서 생산된 물품을 국가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구매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부처거든요. 그러면 이 조달청과 민간 사업자, 민간 기업 간의 매매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뭐 이런 거를 조달청이 민간 기업에게 구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자, 민간 기업, 구매자, 조달청이 된단 말이죠. 매매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조달청의 경우에는 국가기관이지만 계약의 형태가 상사 매매 계약이기 때문에 중재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개인과 법인, 자연인과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당사자 적격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인 또는 피신청인으로서 중재 절차를 수행을 하고 본안 판정을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격 있는 자가 아닌 사람들은 중재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중재의 당사자 적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분쟁이 현실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분쟁을 중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그럼 중재가 해결해야 되는 그 실체적 분쟁이 무엇인지를 딱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쟁은 기본적으로 서면에 의해 중재 합의를 하든지 중재 조항을 만들든지 중재 계약을 하든지 그 중재 합의 속에서 그 합의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중재는 재산권 분쟁 있죠. 그리고 당사자가 합의해서 하해해서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비재산권 상의 분쟁 뭐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양 당사자에 의해서 신청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그 중재인, 3인의 중재인, 제3자의 중재인, 제3자로서 그러니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서의 중재인이 있어야 합니다. 중재인은 보통 1인으로 구성을 하든지 3인으로 구성을 하든지 보통 홀수로 구성을 해요. 왜냐하면 짝수가 나왔을 때 동수의 의견이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중재인 선정이나 중재인에 대한 부분들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재를 하는데 중재의 어떤 종류를 좀 살펴보면 상사 중재가 있고 비상사 중재가 있습니다. 앞서 뭐 상사 중재는 상사적 사건에 거래되는 것이 아닙니까? 당연하죠. 상사 중재는 상사적 사건에 거래가 되는 것인데 뭐 비상사 중재도 있긴 있어요. 자, 상사 거래라고 하는 개념은 민사 거래하고는 또 구별이 돼요.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근로 계약이라든지 가사 법률 관계든지 이런 것들은 좀 상인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좀 그 어떤 전문성이 기본적으로 다른 어떤 민사 거래하고는 다르게 취급을 받아왔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제네바 의정서, 뉴욕 협약 이전의 제네바 의정서에 있어서 그 제네바 의정서의 제1조에서는 commercial matter, 상사적 문제에 있어서는 중재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 모든 문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분쟁,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넓죠. 그러니까 중재에 의해서 해결 가능한 모든 문제에 관한 계약,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제네바 의정서도 그렇고 뉴욕 협약도 둘 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협약들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에 있어서는 각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이 상사 중재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국가에서 커머셜이라고 인정되는 계약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게 뉴욕 협약이나 이런 것들에서 규정되어 있고, 요거를 일종의 뭐라고 그러냐면 상사유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 협약은 그 중재의 범위가 될 수 있는 계약을 굉장히 넓게 잡아놨고, 이렇게 넓게 잡아놨고, 각 국가들이 어디까지가 상사 계약이냐라고 스스로 정할 수 있게 해놨다, 이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범위를 좁히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상사 유보라고 하고, 여기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사 중재인 거고 범위 바뀌면 비상사 중재.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 대부분의 법원이 어떤 뭐 사인과 법인, 그러니까 개인과 법인이 이 체결한 어떤 사법 계약은 거의 웬만해서는 상사 거래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상사 거래냐, 민사 거래냐, 이것이 비상사 거래냐, 뭐 이런 것들을 굳이 따질 실익은 없어요. 그러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공법 관계는 중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공법 관계는 이 중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뒷부분에 대해서 뭐 내국 판정, 외국 판정, 국내 중재, 국제 중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각국의 중재 제도하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 이후부터는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실제적으로 19번 슬라이드 이후부터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만나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사전 제작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